우선은 앞에 이론적인 부분은 저희 빨리 끝내고요. 이따 재밌는 체험 쪽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대 변화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옛날에 이제 기억나시죠? 삐삐 사건. 삐삐 있고, 예, 있는데, 다 광주 분들은 아니시죠? 예. 근데 광주 학생들이 삐삐를 가장 최첨단으로 이용한 학생들이었어요. 좀 창피한 얘기로 저희가 2002년쯤에 광주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능을 볼 때 삐삐를 이용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삐삐 부정 컨닝 사건이 있어가지고 광주가 한번 뒤집어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때 애들이 이제 만약에 삐삐를 호주머니에다 넣어놓고 그것도 쉽게 말하면 이제 아주 일회용 삐삐 해가지고 먼저 시험 푼 애기가 나가가지고 삐삐 전송해주고 이런 시스템이었었는데 문제는 그게 걸린 게 2004년쯤에 걸렸었어요. 그런데 이미 고등학교에서는 그 삐삐를 이용한 컨닝 사건들이 99년 후반부터 이미 있었었어요. 걸리기만 2004년도에 걸렸죠. 그 뒤로 이제 싹 바뀌었죠. 왜냐하면 그때 시험 볼 때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면서 문자로 먼저 면접 본 선생님 사람들이 뒷사람한테 면접 문항 뭐 나왔다를 알려주는 세상이었었거든요. 단지 제도가 그걸 막지를 못했었으니까. 그래서 정보통신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합니다. 저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것의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쓰는 방법들은 저걸 다 뭐합니까? 학교에서? 압수해버리죠. 예.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삐삐나 단순하게 이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에서 이게 과수원집에서 사고를 쳤습니다. 애플에서 신품종 사과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이폰이라는. 그러면서 저희가 정보를 접근하는 모든 방법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거 혹시 기억나신가요? 뭐지 하신 분은 이제 상당히 올드가 아니라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시는 게 맞고. 그러신가요? 이게 중고생 우리 옛날에 토큰, 중고생용 토큰인데요. 요거 근데 요새 누가 이거 씁니까? 요새는 다 이러고 다니잖아요. 시대가요, 이제 15년 정도 돌아가 보면 옛날에 자동차를 사면 무조건 자동차 외판원이 도로지도 책을 다 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요걸 하나로 모든 게 해결이 되죠. 근데 더 웃긴 건 이제 내비게이션도 안 써요. 그냥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역할도 하고 어느 순간 카카오 내비 쓰시고 근데 어디 놀러 가면 카카오 택시를 불러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통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혹시 이거는 뭔지 아시겠어요? 예. 인쇄, 활자. 근데 요즘에는 다 뭡니까? 레고처럼 만들죠, 옛날에. 요즘에는 그냥 스캔해서 바로 만들어버리고 1인 출판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이러한 변화들은 계속 이끄는데 변화가 과연 이제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발달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버님도 교직에 계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가리방을 잘 쓰셨어요. 두 분은 아시죠? 선생님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도구가 그렇게 바뀌어서 세상이 바뀌었을까? 저희는 근데 그렇게 보진 않잖아요. 저 도구는 결국은 저걸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깡통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구의 발달과 소프트웨어 발달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세상 변화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딱딱한 부분은 넘어가고요. 근데 영상 찍은다고 그래서 참 좀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무인 자동차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구글에서 무인 자동차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인간이 사고를 내는 비율보다 어마어마하게 적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고가 몇 건 났어요. 근데 얘가 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받은 거죠, 대부분.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없어질 직업이 운전사. 근데 그 중에 선생님이라는 직업도 지금 없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예. 근데 지금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선생님들도 이제 자동화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컨설팅을 간 학교에서 죄송합니다. 고등학교를 갔었거든요. 고등학교
컨설팅을 4시 반에 딱 도착을 해서 5시에 이제 학교 교실을 봅니다. 제가 봤던 장면은 뭐였냐면 모든 학생들이 전부 스마트패드를 꺼내놓고 이어폰을 꽂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EBS 수능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 선생님은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쉬는 시간에는 그 선생님 역할은 무선 인터넷을 끄시는 역할이었어요. 쉬는 시간에 딴짓 못하게. 그랬더니 또 쉬는 시간 끝나니까 다시 또 켜서 애들 접속해 또 보고. 그런데 애들이 또 하는 말이 선생님 저희 학교 인터넷 안 써요. 왜? 느려서. 집에서 다 다운로드 해봐드리고 부모님들이 인터넷 무제한을 그냥 가입해줘 버리고. 고등학생 되니까 그렇게 써버리는 거죠. 이제는 선생님이란 직업도 좀 있으면 그 인터넷 껐다 켰다 하는 수준이면 사라지지 않을까. 이번에 그 네이버에서 혹시 칸 아카데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칸 아카데미, 미국에 있는 칸이란 그 사람이 자기 조카를, 그러니까 수학을 좀 가르치려고 온라인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아예 수학 모든 그 강의를 다 만들어가지고 온라인 코스웨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한국화해서 이번에 서비스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제가 로그인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시험을 봐요. 그러면 그 학생의 수학 단계에 맞는 딱 코스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험을 틀리면 오류 경향에 따라서 얘는 이 문제를 틀렸으니까 다른 문제, 그 문제를 맞기 위한 문제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맞았으면 그 다음 단계 영상 강의와 문제가 또 제공이 돼요. 근데 그게 이번에 9월 달부터 저희가 시범 서비스 하고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느 순간 수학 같은 경우 그 계열성이 확실한 학문 같은 경우는 자동화해서 학생들이 지식을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리죠. 근데 예, 나왔어요. 이번에. 지금 베타 테스트 하고 있고요. 2학기 서비스하고 내년에 정식 론칭할 겁니다. 옛날에 그냥 영어 사이트로 돼 있는 그게? 예, 그게 한국화해서 네이버에서 이번에 완전히 한국화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같은 학문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제는 위계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회를 그렇게 한다. 혹시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도 예, 같아요. 근데 조금 수학보다는 예,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학은 규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 규칙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알고리즘으로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단계, 스텝 바이 스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없어지는 직업 중에 선생님이라는 직업도 없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여기는 이제 그 아마존 물류창고거든요. 저 물류창고에 사람이 없습니다. 저기에서 저 어마어마한 물류창고를 돌아다니는 건 전부 로봇이거든요. 납작한 로봇이 가가지고 책장을 딱 들어요. 그리고 들고 와서 책을 빼고 다시 그 위치로 갖다 놔요. 근데 저기 아마존 공장에서 도는 로봇이 2,00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 2,000명을 대체하는 거죠, 저 로봇들이. 그래서 이게 그 로봇인데요. 키바라고. 그 다음에 요즘에 그 드론 아까쯤에 배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연수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좀 있으면 이제 택배도 드론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같이 그 집과 집이 거리가 먼 사람들은 가서 마당에다 떨쳐주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포장하는 로봇도 있고, 요즘엔 요리하는 로봇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3D 프린터로 못 만드시는 거 없이 다 만드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새는 집도 지금 3D 프린터로 제작을 해주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가 애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최근에 가장 우리나라를 쇼킹하게 흔들었던 게 알파고. 인공지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 나오면서 나와 있는데, 그 대부분의 그 학자분들이 정리한 것을 요약을 해보면요. 저희가 이제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있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는 말이 최근에 나오는데, 1차가 전기기관, 2차가 전기, 3차가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가 대부분 그 뭐에다 초점을 뒀냐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데다 초점을 뒀어요. 근데 4차는 어디에다 초점을 두냐면 인간의 지능을 대체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 자체를 대체하는 게 4차 산업혁명으로 지금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그럼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 초등학교가 가장 문제가 돼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단순한 어떻게 보면 사측 연산 정도는 이제 모두 기계가 다 대체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애들이 많이 하는 알바가
중학생, 고등학생 알바가 뭐냐면 편의점 알바거든요. 근데 문제는 편의점에서 이제 알바를 할 때 계산이 필요 없죠. 바코드 긁기만 하면 되는데 좀 있으면 사람 자체도 이제 필요 없어지는 세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은 뭐냐? 이제 그 알파고가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해주는, 또는 알파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소프트웨어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선생님이 3분밖에 안 돼서. 근데 이제 이 부분 하나는 좀 보셔야 될 게요. 저희가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뭘 가르쳐야 되느냐에서, 그렇다면 꼭 모든 애들이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소프트웨어 교육을 보는 관점이 2가지 관점입니다. 기존에 프로그래밍을 하시던 분들은 코딩 쪽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쪽에서 많이 접근을 하시고요. 근데 지금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뭘로 보고 있냐면 문제 해결력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그렇다면 문제 해결 방법이라든지 문제 해결력이 존재했었는데, 그렇다면 소프트웨어에서의 문제 해결력은 뭐냐면 딱 단서 조항이 하나 들어가요. 컴퓨터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프로그래밍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컴퓨터를 통해서 자료를 입력받아 처리해서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컴퓨팅 사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역량을 배우는 부분이 결국은 사고력 향상 교육이라는 겁니다. 논리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문제 분석 능력.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그래서 창의 융합형 인재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연수도 지금 있고요. 창의 인성 교육. 그러면서 개정 교육 과정 2009에서 넘어오면서 2015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교육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소프트웨어 교육을 가르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한때 그 전컴을 하셨던 분들이 전과를 해가지고 다른 과목을 다 가르치시거든요. 광주 같은 경우도 지금 전컴을 가르치실 수 있는 선생님이 17분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학교는 가셔야 되는 학교가 30몇 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한 학교에 정보 선생님이 한 분도 없는 학교들이 이제 계시는 거죠. 근데 의무 교육이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를 보시면 이제 결국은 문제 해결력을 신장하는 거다. 컴퓨터 프로그램 잘해가지고 모든 애들이 그 프로그래머를 만드는 건 아니다. 지금 저희가 쓰는 말 중에 이제 막코더란 말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막노동이랑 비슷하니 그냥 주어진 대로 막 프로그래밍 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 사람들은 알고리즘을 못 만듭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푹 이게 타이핑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막코더를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 컴퓨팅의 아주 개념과 원리를 알아가지고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키자. 지금 이게 목적인데요. 그래서 컴퓨팅 사고라는 게 쉽게 말하면 컴퓨터한테 일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 저걸 키워보자라는 거죠. 근데 컴퓨터한테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일을 시키려면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다양한 걸 이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3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셔야 될 게 정보 윤리, 그 다음에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컴퓨터 과학의 원리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부분이 강조가 됐어요. 이진수 가르치면서. 근데 요즘에는 이 부분보다는 전체를 묶어가지고 컴퓨팅 사고력으로 포함을 시켜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방법이 크게 4가지입니다. 방법이 언플러그드 활동은 아시죠? 코드가 안 꽂아져 있는, 코드 안 꽂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컴퓨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하고 해볼 건데 엔트리봇이라는 보드게임입니다. 저 보드게임을 통해서 한번 해볼 거고요. 2번째 이제 알고리즘 활동인데 프로그램을 직접 우선은 경험하기 전에 어떤 규칙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규칙을 찾아볼 수 있는, 또는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아서 구조화해 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또 알고리즘 활동들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 보는 거고, 그 프로그램 만드는데 이게 그 화면 안에서만 돌면 학생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하드웨어랑 연결이 됐을 때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그래서 일반 그 외부에 있는 보드라든지 어떤 로봇이라든지 이것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작동하게 하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플러그드 활동은 보시면 그냥 얘들이 컴퓨터를 공부하는데 컴퓨터가 없어요. 말 그대로 코드 없이 공부하는 방법이 언플러그드고요. 그래서 이진수를 가르치는데 굳이 뭐 컴퓨터를 쓸 필요는 없고 0, 1 가르치는 무슨 게임 같은 거를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거기에서 사용하는 이제 보드게임이 지금 이 엔트리봇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같이 선생님들하고 한번 좀 이따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알고리즘 학습하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알고리즘이 상당히 이제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교 수준까지는 어떤 알고리즘을 배우냐면 저희가 순차, 반복, 선택입니다. 순차는 어떤 일이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 과정. 근데 그 실행이 되는 과정을 애들이 잘게 쪼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라면 끓이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데 자, 물 넣고 라면 넣었더니 라면이 되었어요가 아니거든요. 그 단계는 아주 작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그걸 분석을 해서 잘게 쪼개가지고 순서로 나열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분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순차 구조를 먼저 배우고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반복.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yes와 no 이렇게 하면서 선택. 그 세 가지 구조가 다른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학습을 하는데 이용하는 이제 프로그램 도구들이고요. 좀 이따 한번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는 지금 이제 혹시 선생님 정컴이시면 그 프로그래밍 언어 어떤 거 많이 쓰시나요? 저는 부전도. 아, 예. 혹시 C 언어 이런 거 막 들어보셨죠? 저희가 프로그램 언어 보시면 막 까만 화면에 막 글씨 엄청 많이 써져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초등학생한테 그걸 처음부터 이제 프로그램 언어를 가르치면 얘들은 까만 것은 화면이요, 하얀 것은 글씨다 이렇게밖에 공부를 못 해요. 그리고 영어를 입력을 못해서 프로그램 못 짜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는 프로그래밍의 개념과 알고리즘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블럭 같은 그 레고 블럭처럼 옮겨가지고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블럭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블럭을 그냥 조립을 하면 여기가 움직여요. 그래서 얘들이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알게 하는 게 이거고요.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컴퓨팅은 오늘 이따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오늘 목적이 선생님만의 악기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과 외부 세상과의 연결을 통해서 요즘엔 IoT라 그래가지고 사물 인터넷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어 보는 기초 경험을 또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오늘 하실 게 이겁니다. 메이키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선생님들 키보드를 확장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옛날에 컴퓨터실, 오락실 가면 조이스틱으로 막 이렇게 눌렀잖아요. 그걸 오늘 직접 만들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들하고 간단한 체험을 먼저 해볼 건데요. 지금, 이제 제가 우선 첫 번째 단계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가 혹시 그 옛날에 프로그램 짜실 때 베이직으로 짜신 분들은 뭐 10 띄고 A는 뭐 3, 20 B는 4, 30 C는 A 플러스 B, 40 프린트 C 이렇게 프로그램 짰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학생들이 우선 순차 구조에도 공부를 합니다. 만약에 얘가 여기까지 가려면 몇 칸을 이동을 해야 될까요? 한 칸? 두 칸? 세 칸?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을 가면 여기까지 갈 거고요. 네 칸을 가면 여기를 갈 겁니다. 그러면 얘를 앞으로 가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명령 블럭이 있습니다. 저 명령 블럭을 이용해서 쟤를 앞으로 보내는 건데요. 그래서 명령 블럭은 드래그 하셔가지고 붙이게 되면 붙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하기를 누르면 되는데 전 하나만 했거든요. 그러면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죠. 그래서 다시 몇 개? 3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렇죠. 결국은 이 넥스트까지 가려면 4개를 가야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지금 명령은 뭐냐면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냐면 순서적으로 얘가 저기까지 가야 되려면 몇 번을 가야 될까? 앞으로 가기 한 번, 앞으로 가기 한 번, 총 4번을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 가는 목적지를 단계별로 쪼개서 가는 걸 가르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 아, 저거 4번 반복시키면 되잖아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 가면 이제 반복 명령을 쓸 수 있는 블록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밟아가면서 학생들이 우선은 기본적인 순차 구조, 반복 구조, 선택 구조를 학습하게 되어 있는 게 이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우선은 학생들한테 단순하게 선생님들이 자, 명령 블록 옮겨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직접 찾아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애들이 진짜 재미있게 그 명령 구조를 애들이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다음 단계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분만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단계 누르시면요. 예. 이번에 이제 명령이 좀 더 달라지죠. 예. 아까 초급, 중급, 고급 거기로 들어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여기 있습니다. 예, 미션 도전하기. 근데 그럼 이 중에서 예. 로그인 안 하고 미션 도전하기 하죠. 그냥 아무거나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또 어느 거요? 예, 미션 시작. 아 이거예요? 예. 의외로 어려우시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가기 누르시면 앞으로 가기, 왼쪽으로 가기 이렇게 가셔야 되죠. 왼쪽으로 돌기. 예, 왼쪽으로 돌기. 돌았으니까 다시 앞으로 가서 또 돌아서 앞으로 가야 되죠. 그럼 다시 왼쪽으로 가야 되겠네. 예. 여기 이제 오른쪽 아닙니까? 이렇게 왔으니까. 예,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근데 돌았으니까 한 칸 가야지, 넥스트. 예, 한 칸 더. 그럼 죄송한데 예. 제가 다 컴퓨터로 해서 얘기 좀 드리는데 뭐 프로그램 안 깔려 있어서 그래요? 아니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걸로 그냥 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예. 왼쪽 돌기 한 번. 한번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를 컴퓨터가 있을 때는 이제 컴퓨터로 이런 프로그램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컴퓨터가 없으면 이제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보드 게임을 이따가 한번 해보실 건데 이 보드 게임으로 애들이 이제 그 경로 찾기를 하면서 순차와 반복하고 함수 개념을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언플러그드 활동이죠. 예, X. 오, 선생님이 진도가 제일 빠르십니다. 반복 구조 나올 때까지만 한번 해보시게요. 생각을 잘, 블럭이 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 붙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오, 선생님 바로 또 얘기하시네요. 네,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이 지금 그 순차 구조만 지금 나와 있는 단계고요. 이제 반복 구조를 가보시면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반복 명령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가기를 총 5번 해라. 그러면 어느 순간 앞으로 가기 명령을 5개 쓰다가 저 반복 명령 하나만으로도 이게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구조를 학습하게 하는 게 이 알고리즘 체험 활동인데요. 이게 가장 유명한 사이트가 미국의 그 code.org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인텔, MS, 전 세계 IT 기업들이 다 후원을 해갖고 만든 사이트가 있는데요. 옛날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온라인 코딩 주간에 들어가가지고 얘들하고 같이 하는 게 홍보 영상이 떠가지고 또 유명해졌는데, 제가 작년에 그 시애틀을 다녀왔었습니다. 이제 한국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항상 선생님들 그 수업을 컴피티션을 해요. 경연을 해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수업 사례를 뽑아가지고 이제 뽑힌 사람들은 해외 포럼을 가는데 작년에 시애틀이었어요. 근데 거기 시애틀을 갔더니 시애틀에가 이제 MS, 그 다음에 이제 보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타벅스, 웬만한 또 미국 그 대기업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방문했던 곳이 한 지역 교육청 단위의 행사를 갔는데, 거기가 그 시애틀의 벨뷰라는 곳이었는데, 벨뷰였나 하여튼간. 거기서 그 애들이 그 테크놀로지 엑스포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갔더니, 거기는 10년 전부터 학생들이 원투원 PC를 씁니다. 모든 학생들이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전부 노트북을 들고 다녀요. 근데 그 학교가 그 모든 공립학교를 다 그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생들부터 애들이 자기가 발표하는 걸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발표를 해요. 초등학생들은 그 발표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엔트리를 쓰는데 전 세계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이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주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으로 애니메이션을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다 발표를 해요. 중학교를 갔더니 전부 코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해서 발표를 해요. 어느 순간 걔네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 컴퓨터를 통해 표현하는 게 엄청나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저희가 5년 전에는 또 프라하 포럼을 해서 전 세계 200명 선생님들이 모여서 수업을 또 나누는 자리가 있는데, 그때 이후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다시 약간 소프트 교육이 도입이 되긴 하지만 약간 거꾸로 가는 좀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특히 학교의 시설 투자 같은 건 거의 사라지게 되고, 무선 인터넷도 한참 보급이 되다가 중간에 다 멈춰버렸고, 그 다음에 오늘도 지금 상용 이제 보통 구글 드라이브 보통 이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다 막혀 있거든요, 기관에서는. 예,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뭘 가지고 얘들 가르치라는 소리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소프트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좀 얘들이 좀 다양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좀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생각이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 다음에 이제 선택구조 가는데, 선택구조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가다가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앞으로 계속 가는데 가다가 보면 책상이 부딪힙니다. 그럼 책상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또 다른 이제 미로 찾기 같은 걸 하는데요. 이제 컴퓨터가 없을 때 이 활동을 해보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약간 옆으로 밀어넣으시고요. 무작위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배치해 주시고요. 예. 무작위로 배치를 하시고요. 표시가 있는 데는 피해서 해야 되나요? 예. 근데, 그 표시 있는 데는 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파이프처럼 막 공간이 비어 있는 데 있죠? 네. 거기든 넣으실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점프만 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예. 네, 아무데나 놔두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카드가 선생님이 획득해야 될 컴퓨터 부품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 장씩만 먼저 골라주십시오. 자, 한 장씩만. 속에서 뽑아도 예, 상관없습니다. 예. 한 장씩을 뽑으셔가지고 딱 보시면, 자, 그러면 선생님 위치에서부터 그 부품을 획득하러 가는 겁니다. 이 명령을 이용을 해서. 네. 그런데 그 명령을 이제 가서 부품을 획득하셨잖아요. 획득하시면 거기에 가서 다시 또 카드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총 부품 3개를 수집을 하시면 게임에서 이기시는 게 되는데요. 이 보드게임은 이제 딱 3가지 명령을 애들이 배웁니다. 순서, 순차 구조, 그 다음에 반복 구조, 그 다음에 이 메모리 부분 되는 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함수 구조입니다. 함수가 미리 정의해 놓은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애들이 명령을 하나 정의를 해 놓고 여기다 쓰는 거죠. 이걸 잘 쓰면 거의 10몇 번까지도 이동이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찾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부품을 보시면 컴퓨터라든지 전자 부품입니다. 그래서 얘가 없더라고요. 예. 근데 그 규칙, 단지 다른 애들은 뭘 보냐면, 하나, 둘, 셋, 넷, 가서, 다섯 하고 반복이니까, 6, 7, 8, 9, 10칸을 갈 수 있죠. 어우,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그럼 가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 교수님 가신 거예요. 네. 대신 선생님 반복하고 메모리는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반납이에요. 반납이고. 네. 오,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그러면 규칙을 아주 복잡하게 짜야 되거든요. 그것만 하시면 이제 바로 선생님은 저 카드를 획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유기적은 어떻게 하죠? 네? 메모리 카드 위드에 쓰시는 겁니다. 어렵네고. 이쪽에 시죠 노란 게 노란 거 마이너스 하시고 자 상하 좌우 하시면 이게 위쪽 키보드시죠? 위쪽이니까 그럼 자 왼쪽 키보드 이쪽으로 할까요? 예 왼쪽 꽂으시고 네, 이쪽 꽂아주시고 또 오른쪽 그래가지고 저희 반 애들 기록이 저희 반 애들 다 손잡고 있거든요. 한 명이라도 손을 놓치면 작동이 안 됩니다. 왜? 마이너스 전기가 이렇게 해서 흘러야 되거든요. 예, 재밌습니다. 예, 인성교육도 되고요. 그래서 이걸로 악기 만들기 활동하면 애들 창작 미술 음악 시간에 곡 쓰잖아요. 그냥 간단한 멜로디 만들고 멜로디 만든 다음에 프로그래밍하고 자기만의 악기를 디자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들이 만들 때 가장 그 창작하고 프로그램하고 교과하고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 활용 방법이 이거거든요. 이걸로 혹시 DDR 옛날 게임 기억나세요? DDR 그 오락실 가보면 막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구리 테이프 있습니다. 밑에다 은박지를 깔아요. 은박지를 깔고 한 손은 그 전선 마이너스를 잡은 다음에 맨발로 은박지를 하나씩 밟으면 그 DDR 게임이 됩니다. 얘들 그 DDR 게임을 만들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목적은요 피아노를 만드는 거거든요. 도레미파솔을 만들 건데요. 아니 저 초록색이 마이너스가 아닌데요. 마이너스가 빠졌다. 연기 쪽 잡으시고 연주를 하시면 솔 아니죠 그 도레미파솔 민미레 도도 레레 미레도 민미레도 이거 고등학생들 주면 그 이제 막대기에다가 알루미늄을 딱 그 알루미늄 호일 끼우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가지고 챙 하면 점수 나게